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남편과 아내의 각기 다른 결단, 특히나 모든 걸 알고 있는 아내를 역이용해 한몫지대로 챙기려고 했던 베제라 20억 보트 미수 사건입니다. 일주일간의 기록 숨막히네요. 남편이 잘 돼야지 너도 행복한 거 아니야? 그게 내조고 아내의 역할인데. 내조 같은 소리 하네. 합의는 없어. 네 소원대로 꿈만 꿔 평생. 돈만 있으면 제 맘대로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일쯤 할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죠. 정말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귀한 세상이더라고요. 치밀하게 계획한 걸로도 모자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대뽀로 접근했던 남편. 그런 일당으로부터 벗어나 새 삶을 꾸리고 있는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러니까 제가 37살 때 일입니다. 20살 때부터 미용실에 취직해 손님들 헤어 샴푸하는 미용실 보조에서 일을 시작해서 딱 10년 만에 제 미용실을 차렸어요. 말이 사장이지 처음 차린 미용실은 5평짜리였죠.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거기서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5년 만에 직원 6명을 둔 제법 큰 규모의 미용실로 거듭났습니다. 미용실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장 뒤 유지하는 게 더욱 중요하잖아요. 점점 가게 규모를 늘렸다가 그걸 감당 못해서 주저앉는 주변 사장님들을 워낙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왜 망했나 제 나름대로 점검해보았죠. 제 생각으로는 초심을 잃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 유치와 유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점점 안일해져서 손님 대접도 소홀하고 맛이나 서비스도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리한 확장 후 망하는 자영업자가 되기 싫어서 저는 죽을 만큼 노력했습니다. 미용실 청결이나 기계 확충은 필수. 날마다 오픈 전 직원들 예절교육, 정신교육, 서비스 교육을 시켰어요. 퇴근 전에는 그날 잘못한 응대는 없었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저 역시 원장이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놀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에 나와서 준비 점검을 철저히 했죠. 그걸 못하면 언제든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컸어요. 그런 저를 직원들은 정말 독하다고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월급 맞추고 가게를 수익이 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좀만 더 고생해요. 월급, 인센티브 무조건 보장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차린 미용실 우리 동네에서는 꽤 잘 나가는 가게였죠. 그러던 중 우리 가게에 새로운 직원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보조개가 쏙쏙 들어가는 애교가 철철 넘치면서도 싹싹한 직원이었어요. 미용 기술은 초보였지만 얼마나 싹싹하고 부지런한지 정말 마음에 꼭 들더라고요. 남보다 1시간은 일찍 나와서 미용실 안팎 청소를 싹 해놓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도 미용 기술 연습을 했어요. 부지런하고 파이팅이 넘치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제 모습을 떠올리게 했죠. 그러다 보니 그 직원을 자꾸 챙겨주게 되었죠. 그렇게 그 직원이 들어온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죠. 갑자기 소개팅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아는 동네 오빠가 있는데 진짜 사람 괜찮거든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아휴, 뭐 하는 사람인데. 나 아직 결혼 생각 없는데? 그 직원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서 동네에서도 소문난 신랑감이라고 했습니다. 중고차 딜러인데 돈도 잘 벌고 훈남이고 성격도 좋고 사근사근하다고요. 거기다 대학도 레크레이션과를 졸업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다고 했습니다. 저보단 5살 어리지만 뭐 요즘 연상연하가 대세니 저도 그 대세에 합류해보라고 팔짝팔짝 뛰었었죠. 둘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요. 그 직원의 관건으로 어찌저찌 소개팅이 성사됐어요. 처음 만난 남편은 꽤 훈남에다가 말하는 모양새며 매너가 좋았습니다. 첫인상이 참 괜찮았죠. 남편도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면서 달달한 연애가 시작되었고 1년여 사귀면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정도면 평생 서로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둘 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처지라 마음이 확 쏠렸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홀어머니라는 게 약점일 수 있었지만 우리 둘에게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죠. 남들에게는 없는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순조롭게 착착 진행됐습니다. 동병상련 처지의 두 어머니는 갑작스런 절친 모드를 보이셔서 우리 커플을 놀라게 만들었었죠.
남편 식구는 딸랑 2사람, 참 단촐했어요. 저는 위로 결혼한 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크레인 사업을 하시는 형부는 이미 제 남편을 만나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진 터라 이젠 꽤 친해져 있었죠. 그렇게 일면식을 트고 난 이후에 결혼식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 떠들썩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둘이 반반 결혼을 했고 쓸모없는 허례허식은 모두 생략하고 가는 금반지를 나눠 끼는 것으로 예물을 모두 가름했어요. 허세는 죄악이라는 우리 평소 생각을 반영한 거였죠. 그런데 결혼식 날 양쪽 다 아버지 자리가 비어있어서 참 쓸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따라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들어 잠시 눈물 짓기도 했네요. 이런 날 아빠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신혼 첫날 밤 서로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으니 동병상련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죠. 너 결혼하니까 얼굴이 활짝 폈다? 그래, 신혼재민 좋니? 어떻게, 남편은 건강한 거지? 시집에 좋겠네. 뭘 물어봐, 너도 다 해봤잖아. 난 신혼이 언젠지도 까마득하다. 지금은 왼수나 다름없어. 그냥 남남. 네, 나름 행복했어요. 서로 바쁜 처지였지만 그래도 되도록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저 또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도 하게 되더군요. 하트 도시락을 싸준다거나 아침밥을 하려고 했다거나 하는 거 말이죠. 남편은 그때마다 너무 기뻐하면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기에 참 행복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가 보다 싶었죠. 그렇지만 그 달콤한 신혼은 딱 2개월로 끝났습니다. 이때부터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남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남편 표정이 신경 쓰이면서도 얘기할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토요일 밤 둘이 집에서 맥주 한잔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죠. 남편이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부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냐고 다 털어놓으라고 하니 드디어 말을 꺼냈어요. 결혼으로 돈을 많이 써서 지금 중고차 살 돈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차 살 돈이 없다뇨. 그건 말 그대로 미용실을 하는 제가 미용 도구가 전혀 없다는 말이잖아요. 제 눈치를 보면서 남편이 한마디를 덧붙이더라고요. 많이는 말고 딱 5천만 당겨주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일단 할부로 급한 중고 차량을 나누어서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5천이라고요? 5천이 어디 애 이름인가요? 저는 속으로는 기가 막혔지만 대놓고 말하긴 어렵더라고요. 제 진심은 이건데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한텐 너무 무리되는 돈은 아니잖아. 이번만 어떻게 안 될까? 저는 안 된다는 대답 대신 고갯짓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저야말로 깜짝 놀랐죠. 연애 내내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 보니 남편은 화가 나서 씩씩대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난 남편을 진정시켜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남편 대답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남편 사업이 어렵다는데 고갯짓으로 거부를 하냐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0.1초 만에 해주겠다는 답이 나와야 당연한 게 아니냐고요. 귀가 막혀서 그런 말이 어딨냐고 되받아쳤죠. 제가 독하게 돈을 벌어서일까요? 아니면 결혼한 지 2달 만에 돈을 요구하는 남편의 뻔뻔함에 놀란 걸까요? 결혼하느라 돈을 다 썼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의 변한 태도에 놀라 그저 입만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부부 사이가 그런 거 아니냐며 어쩜 남처럼 생각하냐며 내내 버럭버럭했습니다. 내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지. 정말 너무한다. 내가 어디 허투루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자금인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저는 그만하자고 대화를 피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면서요. 그 뒤 냉전이 지속됐어요. 남편은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기본 귀가 시간이 12시고 새벽 서너 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점점 제 결혼 생활은 불행해지기 시작했고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일찍 들어오면 안 되냐는 말에 왜 갑자기 여편녀 노릇하냐고 비꼬았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결혼 직후 당연한 것처럼 돈 요구를 한 남편이 뭐가 저리 당당할까요? 저도 화가 나서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빽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성질 더러운 여자라고 투덜대며 벗었던 외투를 도로 입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골치가 아파왔고 일을 하는 도중에도 문득문득 남편이랑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내 퉁퉁거렸던 남편이 며칠 뒤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저랑 화해하고 싶어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날 미용실 일을 조금 빨리 마무리하고 남편과 만났어요. 그런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함께 어울렸던 남편 친구도 나와 있었죠. 보험 설계사를 하는 친구였어요. 너무 뜬금없었습니다. 재수씨 잘 지냈죠? 이놈이 재수씨 같이 만나자고 해서 괜찮죠? 그럼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왜 그렇게 얼굴 안 보여주셨어요? 저번 집들이 이후론 처음이잖아요. 이놈이 지 혼자만 재수씨 얼굴 보려고 그런 건지 영 같이 만나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맥주잔을 부딪히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연애니 결혼이니 신혼이니부터 가벼운 농담까지 오고 갔어요. 그렇게 가볍고 유쾌한 이야기로 술자리가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지 오산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요새 중고자동차 시장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고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이 바뀔 거라고 했죠. 그게 뭐냐고 물으니 중고차 거래가를 이전에는 딜러들 말곤 몰랐대요. 그런데 이제는 투명하게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것으로 바뀔 거랍니다. 그러면 중고차 딜러들이 자신들의 판매가를 모두 오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고차 딜러들의 수입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소비자들이 거래가를 잘 모르면 딜러들이 얼마 벌어들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거래 내역을 모두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건 당연지사였죠. 간혹 많이 남겨먹는 딜러들이 있다는 걸 저 역시 남편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는 중고차 살 돈을 요구하더니 이번에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꺼낸 얘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산 넘어 산이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물론 남편 돈벌이를 바라보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제 수입이 꽤 되기에 남편에게 크게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마냥 노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 일이 있어야 사회적으로도 바로 서는 거잖아요. 남편 직업이 꼭 마음에 든 건 아니지만 자기 돈벌이하고 착실해 보이니 결혼 결심을 한 거거든요. 물론 벤츠를 끌고 다니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고 그냥 제 밥벌이하고 성실하고 저한테 잘해주면 괜찮은 남편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계속 돈 아니면 직업상 비전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물었죠. 남편은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인데? 내가 골목에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와 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슈퍼마켓은 죽겠지? 중고차 시장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규모로 만들어야 해. 한마디로 중고차 사업을 크게 벌여야 한다는 얘기였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되물었죠. 안 그런가요? 중고차 살 돈이 없다면 저에게 돈 5천을 대달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무슨 돈으로 그 일을 벌이려는 건지 저야말로 황당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답답해하며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 남편 친구가 대신 나섰습니다. 뭐든 크게 벌려야 크게 버는 거라면서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요? 라고 바로 묻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니들 뭔지 버리는구나 라고 일단 드러나 보자 싶었습니다. 드디어 본론이 나오더군요. 제게 남편을 믿고 대형 중고차 매장을 하나 내보자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 친구는 열띠게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침 우리 구에는 아무도 큰 중고차 매장을 갖고 있지 않으니 이번 기회가 호기이며 적기일 수 있다고요. 바로 지금이 남편 직업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저 역시 작은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예상 자본금을 물어보니 20억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큰 금액이 멈칫했어요. 저는 그런 돈 없다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승산이 있다면 한번 걸어볼 수 있는 돈이겠지만 함부로 베팅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20억이라뇨.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너는 이게 문제야. 무조건 돈 없다고 하는 거. 이번에 당신이 한번 밀어주면 돼. 너랑 나뿐만 아니라 양가 모두 큰 부자가 되는 길이야. 알아?
역시 여자라서 소심하네. 남편 친구도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둘이 한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순간 어지럽고 숨이 막혔어요.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돈은 없다고 하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아두었던 예적금에 싹싹 털고 대출을 받으면 얼추 가능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설득해왔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돈도 없거니와 사업계획서를 한번 가져와봐. 그거 검토해보고 답변 줄게. 일단은 그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사업계획서 이야기를 핑계 삼았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제가 와이프가 아니라 사업가로 바뀌었다며 구시렁댔어요. 남편 친구도 옆에서 재수씨 너무한 거 아니냐며 지원사격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억을 그냥 투자한다는 건 말도 안 되었죠. 그런데 이들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이틀 뒤 남편이 사업계획서를 들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는 단골 손님 파마를 해주고 있어서 그냥 탁자에 두고 가라고 했죠. 남편이 잘 검토해달라며 저를 보곤 방글방글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없고 손님들도 있는지라 마주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만은 마냥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유난히 손님이 많아서 퇴근 시간쯤엔 파김치가 되어 있었죠. 그제야 남편이 두고 간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숨을 쉬며 열어봤는데 한눈에 쭉 훑어본 결과 그리 탐탁지 않았어요. 사업계획서 자체도 대충대충 쥐어온 티가 났습니다. 더 정확히 하기 위해 형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 설명을 하고 그 길로 형부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둘이서 머리를 모으고 꼼꼼히 체크해본 결과는 역시 똑같았습니다. 사업성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아니, 형편없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자체도 엉성했고 이걸로 승부를 보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내가 처제한테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지만 매제가 사업한다고 하면 뜯어 말렸으면 좋겠어. 이런 엉성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니 그것도 20억을?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 역시 같은 입장이라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형부는 이것저것 말을 덧붙였어요. 둘이 좋아한다고 하니 그동안 아무 말 안 했는데 자신은 사실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한다니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나 싶어서 그동안은 아무 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와이프한테 사업자금을 대달라고 하는 건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요. 오랫동안 보아온 처제인이 염려돼서 하는 말이라고 이왕이면 둘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게 형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사실 톡 까놓고 말해서 친구가 이런 일을 저한테 얘기했다면 저 역시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식탁에 촛불까지 켜놓고 식사를 차려놓았더라고요. 저는 뱃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행동에 밥이 얹힐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거절해야 하는 제 입장은요. 내내 깨지락거리니 남편도 슬그머니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저는 포크를 탁 내려놓고 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군요. 확 식탁에서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을 쾅쾅 굴렀습니다. 너는 돈도 많으면서 남편 사업에 투자할 마음이 없어? 내가 화나는 건 바로 그거야. 당신은 나랑 잘 먹고 잘 살 생각이 아예 없는 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고 저 또한 그냥 있진 않았어요. 비전이 없으니 그렇지. 그런 너는 왜 아무 대책도 없어. 만약 그 사업이 잘 안 되면? 둘이 손가락 빨고 살자는 말이야? 정신 좀 차려라. 20억이 너는 껌값으로 보여? 뭐? 정신 차려? 이걸 확! 남편 손이 저를 칠 것처럼 올라오더군요. 저는 아예 때려라 경찰에 신고해 줄게 하면서 받아쳤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는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치닫는 결혼 생활. 그대로 일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틀 뒤였죠. 갑자기 시어머니가 미용실로 찾아오셨더군요. 결과가 뻔히 보이기에 저는 한숨이 다 났어요. 어찌된 게 남편과 행복했던 시간은 연애 시절과 신혼 2달로 모두 끝난 것 같았죠. 남편은 그 뒤부턴 내내 속썩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당연하듯이 제 숨통을 쥐어왔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가게에 찾아오신 시어머니를 그냥 보낼 순 없어서 가게를 나와 앞카페로 함께 갔습니다. 너 우리 애가 자동차 사업에 투자하라는 걸 단번에 거절했다며? 너는 어쩜 남편 일을 나 몰라라 하니? 걔가 어디 남이야?
시어머니가 대놓고 아예 불을 뿜더군요. 그냥 이 순간이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돈 쌓아두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씩 내버릴 돈 그런 돈 없어요. 너 착한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아주 염치가 없구나.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내 아들 아니었으면 너 노처녀로 평생 살 거였잖니. 시어머니는 작정을 한 듯 아예 막 나가셨습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제 통장에서 돈 나갈 일은 없을 테니 이런 일로는 다시 찾아오시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쿵쾅거리면서 카페 유리문이 돌아갈 정도로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남편이 제 어머니를 꼭 닮았더라고요. 너무 분하고 기가 막혔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 삭히려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카페에 앉아서 속을 달랬어요. 간신히 다시 마음을 잡고 손님들에게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손님들 머리를 만지면서도 속으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누군 쉽게 장사한 줄 아시나? 손님들 요구대로 머리를 매만져도 잘했니 못했니 갖은 막말을 먹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장사거든요. 소위 말하는 대로 영혼까지 다 팔아서 악착같이 번 돈이었습니다. 주말 포기하고 취미도 포기하면서요.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더니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평생을 같이 해도 좋을 만큼 믿음직한 남자인 줄 알았더니 도대체 이게 뭔가요? 결혼한 뒤에는 자기 생활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남자였던 건가요? 저는 부글부글 끓는 화를 누르느라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이 시기부터 저는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간신히 눌러놓은 인내심이 폭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 때쯤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제 일이 워낙 바쁘니 전화를 잘하지 않는 분이라 갑작스런 엄마 전화에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여쭸어요. 그러자 엄마는 잠시 망설이셨죠. 성미 급한 저는 무슨 일이시냐고 얼른 말씀하시라고 재촉했어요. 엄마는 내게 이런 얘기를 전할까 말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엄마 집에 오셨다고요. 혹시나 싶었는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사업에 자금을 대달라고 부탁하러 오셨다는 거죠. 저는 화가 나서 막말이 다 나올 뻔했습니다. 너희 무슨 일 있니? 김서방 얼굴에 그늘이 잔뜩 꼈는데 내가 알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서. 그리고 안사돈도 그렇고. 엄마는 신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제게 얘기를 전할 정도라면 분명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시어머니가 아들 걱정이 되셔서 그런 부탁을 하시러 오신 거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셨어요. 형부가 제게 했던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죠. 저 역시 같은 부분이 걸린 터라 늦게 먹은 점심이 딱 얹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우려해서 하는 말이니 크게 마음 쓰지 말라고 괜히 전화했는지 걱정스럽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신경 쓰지 않도록 잠시 밖에 나가 숨을 골랐습니다. 맨날 돈돈하는 남편,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요구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빨리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모른 체 하라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얘기를 하자고 했죠. 남편은 이야기를 하자는 제 말에 눈썹을 치켜 올리더군요. 무슨 얘기? 나 사업자금 대줄 거야 말 거야? 그 얘기 말고 우리가 더 할 얘기가 있어? 장난해? 내가 무슨 돈줄이야? 그리고 왜 엄마한테까지 찾아가서 그러는 건데.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했죠.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집에 다녀가셔서 사업자금 대달라고 하셨다고 다시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더 막 나갔습니다. 아들 걱정해서 그런 거지 너야말로 남편 걱정을 손톱만큼도 안 한다고 정 떨어진다네요. 나도 돈 보고 결혼한 거냐고 나는 돈 지갑 노릇은 절대 안 한다고 응수했죠. 그 후로 남편은 더욱 비뚤어졌습니다. 날마다 술꼬래가 되어서 집에 들어왔고 시위하듯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더군요. 아, 이제 끝이구나 마음을 확실히 먹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언니가 머리 손질을 하러 가게에 찾아왔어요. 한동안 못 본 터라 반가웠는데 귀신같이 손님들이 없는 시간을 잘 골라서 왔더라고요. 언니 머리에 로트를 말고 나서 같이 커피를 마셨죠. 이런저런 주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언니가 요즘 남편과 사이는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신혼생활은 괜찮냐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많이 안 좋다고 했어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중고차값 5천만 원 대달라고 했던 일부터 이번에 사업자금 대달라고 한 얘기까지. 거기에 시어머니께서 엄마를 찾아간 얘기며 요즘 술 취해서 새벽에나 집에 들어온다는 얘기와 각방 생활한 지 오래됐다는 말까지 다 술술 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행복 끝 불행 만땅인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유, 너 어떡하니? 정말 큰일이다. 내가 이 말 안 전하려고 했는데. 뭔데, 다 털어놔. 망설이다 털어놓은 언니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리 가족을 모두 돈지갑으로 아는지 형부한테도 사업자금 대달라고 찾아갔다네요. 게다가 그때 형부가 이미 처제가 가져와서 사업 계획서를 다 봤다. 사업성도 없고 믿음도 안 간다고 대답했대요. 다시는 돈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라고 거절한 거죠. 형부가 딱 잘라 거절하니 갑자기 태도가 불량스러워졌는데 찔리는 게 있는지 절대로 저한테는 전하지 말라고 해서 입 꾹 다물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제 걱정을 많이 했다네요.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찾아온 것이었죠. 언니도 제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언니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저 역시 남편의 태도가 믿음직스럽지 않았고,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서 같이 계속 사는 게 맞는 건지 날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미 이혼 생각하고 있어. 행복하려고 결혼한 건데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빨리 결정해야겠어. 제 대답에 언니 얼굴은 그늘이 졌습니다. 언니는 저를 토닥이면서 걱정 말라고, 네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다 털어놓으라고 위로해줬어요. 그때 탁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더니 남편과 저를 소개팅 시켜준 그 직원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어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길래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죠. 언니가 나가면서 제게 귓속말을 했어요. 아까 그 직원이 내내 우리 얘기 듣고 있던데 그 여직원 주의하라고요. 저는 피식 웃으면서 남편과 저를 소개팅 시켜준 직원이라고 남편 지인이라고 대답했죠. 언니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느냐고 매의 눈으로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가 스스로 악마로 변신하게끔 만들 일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아니 돌이켜보면 이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빠르게요. 언니가 미용실을 다녀간 이틀 뒤였어요. 그날따라 손님들이 몰려왔다가 빠졌다가 정말 정신이 없었죠. 마지막 손님의 파마가 모두 끝나고 그 여직원이 드라이어를 할 때였어요. 여직원이 드라이어를 손에서 놓쳤고 그 순간 갑자기 불꽃이 튀더니 그 옆 수건 더미로 옮겨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번져서 모두 우왕좌왕했어요. 저는 양동이에 물을 받아 뿌렸고 실장님과 다른 직원들도 물을 날랐습니다. 그 위로 물에 젖은 수건을 한 뭉텅이 가져와서 덮었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사그라들었고 우리는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마터면 소중한 미용실을 모두 날릴 뻔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넋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용실 문을 열어젖히며 남편이 가게로 들어섰어요. 이 타이밍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내 옆에 있던 그 여직원 옆으로 자연스레 남편이 위치하더군요. 여자라면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 그건 육감이었어요. 저는 태연하게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그냥 근처에 일보다가 왔다고 하더군요. 눈빛은 흔들리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행동이 저를 예리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속에 의심의 연기가 강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지난번 둘 사이를 조심하라는 언니의 경고가 떠올랐고 그날 밤 저는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늦다면 늦은 나이 한 결혼이어서 이혼만은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 여직원과 남편의 모습, 결과는 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독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일을 꾸미고 있었던 시기였고 제 예상과 달리 재빠르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들에겐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다음날 남편이 보험 설계사 친구와 함께 미용실에 나타났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죠. 아무래도 걱정돼서 이 친구랑 같이 왔어. 어제 화재 사고 얘기를 했더니 화재 보험이랑 상해 보험이랑 또 뭐라고? 여러 가지 들어둬야 나중에 큰일 안 당한다고 해서 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말이야. 한번 얘기 좀 들어봐. 그래, 니들 이미 다 꾸며놓고 진행하는구나. 입술을 바득바득 강하게 깨물었습니다. 우선 결정은 재수 씨가 하셔야 하니까 여기 얼른 자리에 앉아보세요.
남편 친구는 아예 봉잡았다고 생각했는지 화재보험은 물론 상해보험, 생명보험까지 모두 들어야 한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거, 엄마 거, 언니, 그리고 직원들 모두 들어야 한다고요. 남편은 옆에서 바람잡이처럼 얼른 들어두어야 한다고 한술 더 뜨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남편 친구 설명을 딱 자르고 그 모든 걸 다 들려면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2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저는 길게 듣지도 않고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던 남편 친구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고 남편은 황당한 얼굴이 되었어요. 보험 필요 없어요. 그깟 불 끄면 그만이죠.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이미 필요한 보험은 하나씩은 있고요. 세상이 험하니 더 들어야 한다고 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눈빛으로 쏘아주고 무슨 말을 더 해줄까 생각하는 중인데 마침 단골 손님이 들어왔어요. 오늘 중요한 VIP 손님이니 모두 나가주시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남편 친구 눈길이 허공에서 얽히는 게 포착됐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니들이 그럴수록 더 집요하게 대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가게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친구랑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미용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렀다는 거였죠.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이혼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며 그 사이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화재 사고와 남편이 그 여직원과 관계, 오늘 보험 판매를 하는 친구를 데려와 거액의 보험을 가입시키려 한 일 등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껴안아주곤 네가 결심한 대로 다 응원해주고 도와주겠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동안 움츠러들고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은 녹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는 조금 진정한 저를 보고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갑작스럽게 화재가 났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요. 사고로 생긴 일일 수도 있지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는 건 아니냐고요. 네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 여직원은 빨리 내보내자. 눈앞에 두고 눈꼴 사나운 꼴을 보면 네 마음이 불편하잖니. 더 독하게 시간 끌어서 할 거면 차라리 흥신소를 고용하든가. 언니의 충고는 모두 마음에 와닿는 실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득 흥신소를 고용해서 시간을 두기보다는 빨리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뭔가 남편보다 빨라야 한다는 촉이 절 지배했으니까요. 저는 다음날 당장 그 여직원을 따로 불러 통보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무슨 일인지 묻더라고요. 이런 말 거북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직장을 찾아보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보고 나가란 말이에요? 왜요? 지난번 화재 사고도 그렇고 미용실도 요즘 힘들고 그래서 직원을 한 명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래. 저는 못 나가요. 이거 부당해고인 거 아시죠? 저 자르면 노동부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이 직원하고는 다시 볼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때는 머리채를 잡을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뒤 남편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너 걔 잘났다며? 너 미쳤어? 마음이 정말 싸늘하게 식더군요. 이젠 대놓고 우리 그런 관계야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내가 내 직원 자르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관계니? 그제야 어버버하던 남편은 우리 둘을 이어준 사람을 자르는 게 어딨냐며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싸우기도 싫어서 내 미용실 운영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곧 이혼 소장 날아갈 거니 그거에 사인할 준비나 하라면서요. 길길이 날뛰는 남편과 마주하기 싫어서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오라고 저녁은 먹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도리지를 했어요. 엄마가 편히 쉬고 있으라고 곧 밥을 차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따끈한 엄마 밥을 먹으니 참 너무 맛있고 따스하고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지만 아무 일 없었다고 그저 엄마 밥이 먹고 싶다고 돌려 말했어요. 엄마를 걱정시키긴 싫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엄마가 딸의 이혼을 두 팔 벌려 환영하겠어요. 다음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나 언니, 형부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 시기에 발생합니다. 여기까지가 채 일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 주 주말이 엄마 생신이었어요. 언니가 엄마 생신 겸 1박 2일 여행을 가자고 해서 저 역시 찬성했죠. 그랬더니 발빠른 언니가 이미 예약을 했다며 톡으로 숙소랑 일정을 모두 보내온 거예요. 베란다와 방에서 아름다운 강풍경이 내다보이는 유럽풍의 독채 펜션이었죠. 펜션 1층에는 바비큐장이 마련돼 있었고 날씨가 좋으면 강에서 보트를 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느닷없이 큰 목소리로 남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게 뭐야? 놀러 가기로 했어? 나만 빼놓고?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신경 끄고 이혼소장 변호사님이 작성하고 있으니까 그거나 신경 써. 저는 남편을 배제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남편이 아닌 남이었고 법적인 절차만 남은 상태였으니까요. 이게 악몽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마지막 무대뽀 계획이었죠. 알았다니까. 일단 장모님 생신부터 챙기자고. 나도 가야지. 사위가 장모님 생신에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이 버럭 화를 냈어요. 저는 안 와도 된다고 언제 우리 친정이나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느냐고 대꾸했죠. 네가 안 오는 게 우리 도와주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사나 만나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성질을 버럭 내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일날 형부가 큰 승합차를 빌려와서 저를 태우러 왔더군요. 저는 혹시나 남편이 보이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다행히 남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직감은 맞는가 봅니다. 그날 제가 남편이 혹시라도 올까봐 두려워했던 걸 보면요. 평상시 같으면 그런 생각조차 안 했을 텐데 그땐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건지 지금 곰곰이 생각해봐도 참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얼른 차에 타라고 형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차 뒷좌석에 올라타니 커다란 모자를 쓰고 화사한 옷을 쓴 엄마가 환히 웃고 있었어요. 와, 우리 엄마 너무 예쁘시네. 누가 60대로 보겠어요. 다시 시집 가셔도 되겠네. 우리 장모님이야 늘 예쁘시지. 우리 예쁜 저제도 얼른 타요. 늙은 왕자님이 공주님을 태우러 왔습니다. 형부의 너슬에 차 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펜션으로 가는 내내 소풍 가는 어린애처럼 들뜬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예약해놓은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2층에서 본 강풍경은 잔잔하고 푸르러서 속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와 형부가 짐을 나르느라 낑낑거리는 게 보였죠. 저는 얼른 달려가 짐을 들었어요. 언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여행이란 게 또 먹는 맛 아니냐. 신나게 먹고 놀고 마시고 재밌게 지내자. 응? 언니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을 겸해 제 기분도 풀어주려고 준비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2층 침실에서 밖을 보시는 엄마의 표정도 환해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참 바비큐를 즐기고 있을 때였죠. 형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기를 구워 한 점 한 점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차 소리가 들려서 보니 남편의 벤츠였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남편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더니 바리바리 싸운 짐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리따운 우리 장모님 드리려고 제가 이걸 준비해왔죠. 남편이 빨강, 분홍, 하양 장미꽃이 수십 송이 꽂힌 바구니를 엄마에게 바쳤습니다. 엄마는 뭘 이런 걸 다 하시면서 예의상 받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언니도 형부도 남편의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왔어? 시원찮은 형부의 말에 남편은 넙죽 자리에 앉아서 형부가 구운 고기를 볼이 미어지게 쑤셔 넣더라고요. 저는 정말 짜증이 나고 불쾌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한쪽으로 불러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오지 말랬지? 너 이래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가. 그게 우리 가족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자 남편은 다 아는 수가 있다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리곤 이리저리 정신없게 왔다 갔다 시선을 돌렸어요. 엄마도 일단 놔두라며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이어졌고 다음날 저는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팠습니다. 어제 술이 과했던 모양이었죠. 잠에서 깨려면 커피가 필요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1층에 내려갔는데 남편이 거실에 있더군요. 너 갑자기 왜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아니 조용히 있다가 그냥 집에 가.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무슨 말이야? 커피 한 잔 줄까? 얼굴 보니 딱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필요 없다고 제 손으로 커피를 타먹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물어봤죠. 무슨 마음으로 여기 왔냐고요. 남편은 장모님 생신잔치에 사위가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어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 섞기가 싫어서 무시했어요. 그렇게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난 뒤였어요. 형부는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한참 베란다에 나가 있더라고요. 결국 회사 크레인 사고가 터졌다고 얼른 가봐야겠다고 형부는 급히 떠났어요. 갑작스런 사고가 터졌다니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급히 내달리는 형부 차를 배웅하고 난 뒤였어요. 옆에 멀거니 서 있던 남편이 날씨가 좋으니 보트를 타러 나가자고 바람을 잡았습니다. 뭔 말이야, 피곤한데 무슨 보트야? 나도 어제 늦게까지 놀았어. 조금 그런데? 우리의 의견이 보트 안 타는 쪽으로 기울 때였어요. 장모님 생신이신데 여기까지 와서 하이라이트인 보트를 안 타는 게 말이 돼? 저희가 계속 거부를 하자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분위기가 싸늘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래도 사람 성의가 있는데 조금만 타자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냥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남편을 보낼 요량이었습니다. 그걸 귀신같이 눈치챘던 걸까요? 남편은 더욱 열을 띄어서 꼭 보트를 타러 가자고 강하게 어필했어요. 자기가 어제 미리 보트를 예약하고 왔다. 이미 예약금도 배로 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를요. 아니 생각조차 못했어요. 주변엔 다른 관광객도 많았고 차들도 왔다 갔다 분주한 길목이었으니까요. 엄마 또한 빨리 타고 헤어지자는 표정이셨고 손으로 가자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강으로 나갔더니 진짜 남편 말대로 보트 주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트 근처로 가보니 맑은 날씨와는 달리 파도가 세서 과연 보트를 탈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사장님, 물이 출렁출렁거리는데 이런 날도 타나요? 좀 거칠긴 한데 조심조심하면 되죠. 보트 주인이 애매모호하게 말을 흐렸어요. 그때 남편이 우리를 배로 몰더라고요. 먼저 보트에 올라타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 위에서 팡팡 뛰었어요. 자, 다들 올라오세요. 저기 사장님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어서요. 그 뒤 보트에 올라타는 엄마 손을 남편이 붙잡았고 그 뒤 언니도 낑낑거리며 보트에 탔어요. 물살이 꽤 셌고 모터 굉음과 더불어 파도의 힘이 느껴졌죠. 그렇게 강한 가운데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제서야 우리 모두 구명조끼를 안 입었다는 걸 퍼뜩 깨달았습니다. 잠시 세워봐. 우리 구명조끼 좀 입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이 정도는 괜찮다니까. 천천히 몰라고. 이거부터 다 입고.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으려는 찰나 남편이 배를 이상하게 좌우로 거칠게 몰았습니다. 저 언덕에선 사장님이 무슨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는데 엔진 소리에 그 소리마저 희미해질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삽시간에 배가 반쯤 뒤집혀 가라앉았고 저흰 강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저나 언니나 엄마나 시퍼런 물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정신없이 허우적댔어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허우적대는 와중에 남편이 능숙하게 헤엄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는 쪽은 육지 쪽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물살에 빨려들면서도 악착같이 엎어진 배 한 머리를 잡고 언니와 엄마를 그곳으로 인도했어요. 배 한 켠을 잡고 살려주세요를 목 놓아 외쳤지만 해변까지는 너무 멀었습니다. 헉헉대면서 저 너머 해변을 바라보니 남편이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배를 잡고 한 손으로는 남편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살려달라는 몸부림이었죠. 남편은 아예 이쪽을 바라보지도 않더군요. 요요히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뒤로 남편을 잡으려는 보트 사장님의 모습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배를 잡고 있는 팔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 서로를 다독였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요란스러운 모터보트 소리가 들리면서 인근에 있던 다른 보트가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동행해 있었고요. 경찰입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하는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물속에서 떨었는지 몸이 덜덜 떨리고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졌어요. 그렇게 육지에서 안정을 찾고 경찰서로 들어가니 경찰관들이 모포를 우리에게 둘러주더라고요. 따스한 밀크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경찰서로 뛰어들어오는 형부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부는 우리를 부둥켜 안고 괜찮냐고 자꾸자꾸 되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니 얼굴을 살피고 제 얼굴과 엄마 얼굴을 찬찬히 살피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되풀이하면서요. 형부는 얼른 경찰관들에게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죠. 경찰관들이 오늘은 가시고 내일 사고 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소리쳤어요. 사고 아니에요. 제 남편 좀 잡아주세요. 경찰관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고가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남편 잡아달라고요. 지금 안 잡으면 도망칠 거예요. 형부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 나쁜 놈이 다 죽이려고 한 거냐고 물었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경찰관이 저를 불러 재조사를 진행했죠. 엄마 생일잔치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 파도가 센데도 굳이 보트를 타러 가자고 한 것, 그 전날 이미 예약을 해놓은 것, 보트를 타고 나가서 일부러 배 위에서 뛴 것, 보트가 뒤집히자 혼자 헤엄쳐서 달아난 것 등등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수상한 정황을 느낀 경찰들이 119 신고를 누가 했는지 확인해 보았어요. 총 10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어느 것도 남편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근처 관광객들의 신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배 사고가 났는데 왜 남편은 신고를 안 했을까요? 제 남편은 왜 여기 안 왔을까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추적하라는 경찰 지시가 뒤따랐습니다. 경찰들이 바삐 움직이는 게 보였고 몇몇 분들이 뛰어나가는 것도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을 이어줬던 여직원과 남편의 수상해 보이는 정황, 미용실 화재 사건, 남편 친구가 보험 들기를 관건한 것 등 제가 할 수 있는 진술은 모두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얼른 집에 가서 쉬시라고 권했어요. 거기 버티고 앉아있어봐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겠더라고요. 형부의 부축을 받아 한 걸음 내딛는데 무릎이 탁 꺾이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아니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이려고 했다뇨. 이게 말이 되나요? 형부의 강권으로 우리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형부는 조금 몸이 회복되면 정신과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엄마는 무슨 그런 치료를 받느냐며 거절했지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고 나중에 치료를 받자고 했습니다. 형부는 경찰과 수시로 연락을 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에게 전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별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아직 잡히지 않은 거였죠.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 속이 꺼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없애려 한 나쁜 놈, 그놈이 도망쳐서 잘 살면 안 되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시어머니 모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죠. 더욱 어이가 없었던 건 저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엄마 집 금고에 있던 보석이며 현금 유가증권 등을 모두 털어서 필리핀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붙잡혔다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들어서는 그 모습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응징을 받는 것을 꼭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경찰서로 들어서는 남편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갈겼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릴 듯이 달려들더라고요. 제 옆에 형부도 경찰관도 저를 붙잡고 뜯어 말려서 더 이상 때려주지 못한 게 내내 분했습니다. 그 뻔뻔한 작자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더군요. 저나 제 가족들이 살아있는 걸 안타까워했어요. 그저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 억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진 걸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더라고요. 저는 저들이 과연 사람인가 싶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철저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른 해치우자고 했잖아. 네가 꾸물거려서 다 된 밥에 재 뿌린 거야. 그게 내 탓이야? 여자 마음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서 정말 나이는 어디로 먹었니? 시끄러워. 너네가 여자를 잘못 고른 거야. 너네 때문에 이게 다 뭐냐? 이 나이에 감옥 들어가서 살아? 그렇게 이 사건에 치밀했던 계획이 조사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올가매려고 철저히 준비했더군요. 제가 꽤 재산이 있다는 말을 들은 뒤 정말 어느 정도 있는지 나름 사전 조사를 했더라고요. 저나 제 엄마가 가진 재산을 얼추 다 파악한 겁니다. 그 다음은 그 여자가 제 미용실에 들어온 거죠. 제 미용실에 취직하려고 미용기술 자격증도 땄다니 정말 치밀했습니다. 제 마음에 들기 위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미용실 안팎 청소도 열심히 하고 싹싹하고 부지런했던 건 다 제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은 술술 풀렸죠. 남편과 제 소개팅을 제안했고 제가 그 덫을 문 거죠. 제가 짐작했던 대로 그들은 내연관계였습니다. 아니 그 둘 사이에 제가 끼어든 거죠.
그들의 의도대로 말이에요. 남편은 슬슬 저를 구슬려서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지만 제가 말을 안 들으니 그대로 묻어버리기로 계획을 바꾼 거였습니다. 화재 사고 역시 그들이 마련한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저만 그 미용실에 있었어야 하는데 준비가 미흡해서 제대로 해내지 못한 거였더라고요. 남편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결혼 전에 이미 도청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 언니와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었고 이혼 얘기가 나오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였죠. 그 작자들은 저를 황금알 나는 거위로 봤던 겁니다. 그들의 계획을 듣다 보니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었죠. 거기에 보조 출연자들도 있었네요. 남편 친구라는 보험 설계사와 보트 주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보험 설계사를 괜히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사인을 받아서 다른 목적의 보험을 들려고 했던 거죠. 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물론 계획을 바꿔서 저를 없애려고 했기에 그 보험 설계사와 짜고 보험을 무려 8개나 들었더군요. 물론 상해보험, 종신보험 위주로요. 남편이 제 사인을 위조했더군요. 그 보험 설계사 친구에게는 30% 보상을 약속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보트 주인은 엑스트라였습니다. 사고 전날 나타나서는 원래 보트 타는 비용보다 3배를 더 얹어주었던 겁니다. 그나마 양심은 있어서 그날 배가 안전한지 상황은 괜찮은지 보러 나왔다고 합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배가 뒤집히는 걸 발견하고 얼른 119에 신고했다죠. 이게 그간의 최종 결과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외를 가르려 했던 인간들은 결국 법의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철저한 응징을 다짐하며 정말 비싼 변호사진을 대동했거든요.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긴 세월이 걸릴 겁니다. 그것으로 끝났느냐고요? 아니요. 그들이 두 갈래로 우리 가족에게 계획을 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재판과 별도로 악착같이 민사소송도 진행했거든요. 보험 사기로 그들을 고소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보험사와 제가 승소했지만 그들이 항소해서 아직도 진행 중인 겁니다. 이미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쓴지라 그들은 소송을 그만둬달라고 저에게 매달리고 또 매달렸지만 저는 그저 코웃음을 쳤죠. 상간소송도 별도로 진행하고 민사와 별도로 형사소송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서 가중되도록요. 합의는 일절안했습니다. 돈은 넉넉합니다. 합의 없이 소송이 진행되면 그 형량이 몇 년 더 늘어난다는 변호사님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이었죠. 더구나 일반인은 모르지만 깜빵에서 5년은 정말 지옥이랍니다. 그 형량이 몇 년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수감 생활만으로도 충분히 힘들 거라고 형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욱 치밀하게 파고들 생각입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트라우마를 얻는 게 싫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울해하고 처져 있으면 그게 그들이 더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와 저 언니는 악착같이 수영을 배웠어요. 다시 그런 일을 되풀이하긴 싫었거든요. 제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가족의 목숨을 모두 잃을 뻔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은 저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코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엄마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다 해결되면 그 잡것들 면회나 가보자. 2,000원 준비하고. 우리 이렇게 아무 일도 없던 마냥 그 면상에 던져주자. 그들에게 복수하는 길은 저와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를 딸 만큼 보란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위기를 극복했으니 장수할 거란 생각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불사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고나 할까요? 우리 가족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똘똘 뭉쳐 지내고 있습니다. 독한 세상, 상식을 벗어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지 않는 여성으로 새 인생 멋지게 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을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